부동산 정책 방향을 재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 등과 함께 보유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부터 30살 이상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새 환자는 이틀째 500명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1,200만 명의 백신 접종을 끝낸 뒤 7월쯤부터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완화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접종 계획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백신의 정치화를 경계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계열사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 회사에 헐값 매각하는 등 회사에 55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할머니 같지 않다. 미나리 속 할머니 손자는 콧노래 부르며 오븐 앞에 서 있는 미국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모습도 아니었지만 한없이 자애로운 전형적인 한국 할머니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네, 윤여정 배우의 첫 할머니는 드라마에서였습니다. 영락없는 할머니 모습이지만 이때 윤여정 배우의 나이는 58세였습니다. 엄마 역을 해도 되는 나이에 왜 윤 배우는 할머니를 맡았을까요? 네, 당시 윤여정 배우는 요즘 드라마의 엄마는 밥 먹었냐 묻고 자식 결혼 반대하는 것밖에 없어서 재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연기에 대한 갈망이 느껴지죠. 이렇게 시작된 윤여정표 할머니는 점차 다른 색깔을 드러냅니다. 네, 영구와 돈의 맛을 보면 돈으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재벌가 안주인으로 욕망 가득한 모습을 표현했고요.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선 돈을 받고 노인에게 성을 파는 바카스 할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특유의 무심함 속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연기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도회적이고 고집스럽고 깐깐한 이미지 때문에 파격적인 연기가 늘 화제가 되긴 했지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보통의 할머니도 윤여정답게 연기했습니다. 영화 장수상회에선 사랑에 빠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로맨스를 그리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련하게 했고요. 또 영화 개투날망에선 자식과 손주의 무한한 사랑과 평생에 거친 희생을 주는 해녀 할머니 역을 맡아서 뭉클한 감동의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네, 영화 미나리는 할머니는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모든 할머니가 농축되었습니다. 손자에게 화투를 가르쳐주고 오줌 싸개라고 놀리는 등 고약한 할머니면서도 사실은 자식을 위해서 한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멸치와 고춧가루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이국 땅으로 떠나오는 눈물겨운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지난 10일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가 한 뼈있는 소감에 반응이 뜨거웠지요. 고상한 척하는 영국인에게 인정받아 행복해요라는 말이었는데요. 이 글에는 세비지 그랜마라는 외국인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말로는 팩트 폭격하는 할머니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심한 듯 툭툭 내뱉는 말,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따스함. 이른바 윤여정표 할머니로 대한민국 영화의 새 역사를 쓴 윤여정 배우에게 오늘도 전 세계 영화계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주말 영향을 받아서 50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3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처럼 50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평일에 절반 수준에 그친 검사 건수의 영향이어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59.1명으로 그 직전 주보다 6.1% 증가하는 등 수주 동안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접촉 증가 또는 유행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누적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현상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환자 비율이 지난해 4월 집계 이래 최고치인 29.6%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조용한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감염 경로를 모르니 역학조사도 불가해 확산세 저지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이미 거리두기 2.5단계까지 훌쩍 넘어섰지만 정부는 현행 2단계에서 상향 조정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피해,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극단적 피해가 야기되는 대규모 봉쇄 조치를 피하면서 적절한 사회관리 속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기는 등 각종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빠르게 올리는 게 역설적으로 가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확진자 수 증가를 수용 가능하면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이 변하고 있고요. 이는 확진자 수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고민이 깊은 정부는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한 만큼 이번 주 확산 추이를 보고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443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63명보다 20명이 적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 후반, 많으면 5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30살 이상 경찰과 소방관 같은 사회 필수 인력과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사회 필수 인력의 경우 6월부터 접종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일정을 앞당기면서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팔을 걷어붙인 뒤 코로나19 백신을 맞습니다. 특수교사와 항공기 승무원 등에 이어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서도 본격 접종이 시작된 겁니다. 경찰관이면은 당연히 또 해야 할 또 맞아야 될 또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를 19로 꼭 이겨낼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간부들과 함께 첫날 접종에 참여하며 경찰 가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백신을 맞게 된 대상은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17만 7천여 명,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 등까지 포함하면 모두 55만여 명에 달합니다. 애초 오는 6월이었던 일정이 이번 주로 앞당겨져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빨리 해야지. 혹시나 제가 감염돼서 환자분한테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았어요. 차례 오면 빨리 맞으시라고 해야죠. 다만 희귀혈전증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은 백신 부작용을 다소 걱정했지만 접종 뒤 오히려 후련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맞아도 걱정이고 맞아도 걱정이고 이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좀 망설였어요. 맞고 나니까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고. 오늘 하루 이곳 병원에서는 경찰 등 모두 50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사회필수 인력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8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26만 명, 전체 인구의 4.4% 수준입니다. 정부는 또 오는 28일로 군장병 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등 오는 11월 집단 면역을 위해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라 국방부는 30살 이상 장병 12만 6천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30살 미만 장병에 대한 접종 계획은 백신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질병관리청과 논의 중에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군은 다음 달 2일까지 정부 특별방역관리 주간과 동일하게 이번 주를 특별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군내 행사와 출장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전 장병의 회식과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이번에 화이자 백신이 추가로 확보됐지만 개인이 백신을 골라서 맞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1,200만 명 접종을 끝내고 고위험군의 면역력이 생기면 방역 대책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파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지만 백신 선택권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량 확보가 곧 도입을 의미하는 게 아닌 만큼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대로 접종한다는 겁니다. 접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기보다는 대상자별로 백신을 결정하는 체계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파이자 백신을 3분기부터 일반 병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접종 속도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영하 75도에서 6개월까지 유효한 파이자 백신은 현재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맞을 수 있는데 완화된 보관 조건을 적용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영하 15도에서 25도 정도의 그 보관과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접종 체계를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종률을 높여 오는 11월 국민 70%에 대한 2차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6월까지 1,200만 명 1차 접종을 일정대로 끝내면 전면적인 방역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고령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면역력이 생기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7월쯤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5인 이상 모임의 금지를 좀 더 완화한다든지 혹은 거리두기 체계에서 각종 규제 정책들을 조금 더 푸는 쪽으로 전체 사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해외에 나갔다 귀국한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백신을 맞았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집단 면역을 달성한 뒤 국내에 백신이 남는다고 해도 북한 등 다른 나라에 지원할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70살에서 74살 어르신 대상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달부터 65살 이상 74살 미만 어르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 되며 다음 달 하순에 70살 이상 어르신이 먼저 예약하고 순서대로 65살 이상 등의 예약 순서가 돌아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는 현재 확보한 백신은 집단 면역 형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접종 계획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체결된 화이자 백신 2천만 명 분량의 추가 확보로 11월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계약이 확정된 9,900만 명 분량은 우리나라 인구의 2배에 달하고 이른바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3차 접종까지 가능한 규모라는 겁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백신 가뭄 등을 지적하며 국민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기도 하였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달에 300만 명,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에 이어 9월까지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정대로라면 6월까지 모두 1,809만 회분이 순차 공급되고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8천만 회, 9천만 회 분량이 도입됩니다. 예방접종센터도 다음 달까지 14,000여 곳으로 늘려 일일 최대 150만 명 이상 접종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또 예방접종을 마친 국민은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출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달라며 과도한 백신 불안을 경계했습니다. 강대국의 백신 사재기 등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와의 만남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백신 기술 이전을 비롯한 협력 확대와 신속한 인허가 신청 등 국내 도입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백신 정치화 프레임으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선거 전 재난지원금을 조삼모사로 나눠주고 김호란 교수 같은 백신 교란자를 앞세워 방역 정치와 백신 정치화를 전파한 것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신과 관련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 책임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정부 여당에 있다며 당과 언론은 폄훼 대상이 아니라 조속한 백신 방역을 자각하게 한 길라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위해서 일부 완화된 새로운 실외 마스크 지침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신 접종률이 상승한 가운데 나오는 조치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자들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CDC의 새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발표문의 최종 문구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CNN은 새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현행 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지침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가족이 아닌 2명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와 공공장소에서 만날 때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40%대로 상승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나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100일간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면서 연방정부 청사와 부지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29일 취임 100일을 맞는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첫 의회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비중 있게 언급할 예정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 세계가 다음번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that the world works to get through this pandemic, we also know that we must prepare for the next. We must be ready, resilient, and responsive. 유엔 가상연설을 통해 코로나가 창궐했던 지난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와 주택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조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큰 틀에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유지하되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 당내에서 제기된 방안들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첫 수도권 방송 토론에서도 관심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세 후보 모두 당내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 기조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세부적인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차기 당대표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당 쇄신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모두 재보궐선거 패배 요인을 오만함과 내로남불로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민생 챙기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토론은 자연스레 부동산 정책 얘기로 흘렀습니다. 당 안에서 불거진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에 가장 강경하게 맞선 건 우원식 후보입니다. 집값을 잡는 것만이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길인데 보유세 부담 완화는 정반대의 신호를 주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런 식의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은 정말 안 되겠다. 이거는 민주당의 갈짓자 행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로 지적돼 온 임대사업자 특혜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심 친문 인사인 홍영표 후보 역시 정책 일관성을 위해 보유세만큼은 뒤집으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 역시 마찬가지지만 속도 조절이나 탄력적 운용은 검토해볼 만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집값이 이제 급등하든가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는
일시적 동결이나 또 가격 상승에 연동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건 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후보는 조금 더 물러섰습니다. 종부세 기준 자체를 건드리는 건 섣부르지만 공제 대상을 늘릴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년 이하, 5년에서 3년 구간이 현재 사각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미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자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완화하자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현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두고는 다소 감정적인 공방까지 오고 갔습니다. 다른 나라와 백신 공급 협상을 직접 하고 있다는 송 후보 발언을 두고 토론이 정치인으로서의 태도 논란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미 확보를 했고 지금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정치권에서 이걸 좀 정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욕먹는 거거든요. 당 대표 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과장해서 나 중심으로. 제가 지금까지 백신 이야기를 할 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수차례 전제하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실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이 성공한 만큼 전반적인 기조를 이어받겠다는 뜻을 강조한 홍영표 후보와 달리 우원식 후보는 민생 중심의 정책 전환에 송영길 후보는 당 중심의 개혁에 방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누구도 뚜렷이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당대표 선거 역시 이른바 당심이 좌우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YTN 송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강병원 의원이 앞으로 반환될 서울 용산 주한 미군 기지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강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용산 부지는 환경 파괴와 투기 유발, 신규 교통망 부담 없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최적의 부지라며 전체 규모의 3분의 1만 활용해도 6만 세대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용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단견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 모두를 위해서 일부분이라도 없애서는 안 된다면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도로 한국당 비판에 휩싸인 국민의힘에서 재보선 승리가 독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는 너도 나도 중도를 강조했지만 영남 표심을 우려한 신중론에 이른바 꼰대당을 못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초청으로 열린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 재보선 직후 나온 영남 꼰대당 탈피보다 표현은 완화됐지만 영남의 치중한 정당이라는 질문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영남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은 스스로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충청이 지역구인 김태흠 의원은 새 지도부 얼굴부터 영남이 아닌 지역으로 바꿔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영남 꼰대당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스스로 이런 표현을 앞으로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 영남은 주요한 우리 베이스 캠프다.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에 사람이 많으면 안 되거든. 우리가 대선 승리를 하려면은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외연 확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강원의 권성동, 경기의 유이동 의원을 포함해 질문을 던진 초선 의원까지 외연 확장은 필요하다면서도 대체로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우리 당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런 호남과의 동행 전략은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다른 지역의 지지의 수준을 영남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원내대표를 뽑는 의원 101명 가운데 영남이 59명인 만큼 영남의 지지 없이는 사실 당선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지만 당내에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물러나자마자 당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부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과거 세력까지 당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에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전에 없던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원내대표 후보들은 하나같이 중도로의 확장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논란에 끊이지 않는 도로 한국당 지적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강원 지역의 한 전직 군수가 현직에 있을 당시 동생을 내세워 고속철도 역세권 부지에 땅을 샀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전직 군수는 땅을 산 뒤 땅 주인에게 한 가지 약속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만약 고속철도역이 생기면 땅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과연 지켜졌을지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현직 군수 시절 자신의 여동생을 시켜 강원 양구군 하리 지역에 땅을 산 A씨. 이후 A씨가 산 땅 인근이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사 부지 가운데 한 곳으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이듬해 초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양구역 예정부지로 결정합니다. 부지 매입 직후부터 투기 의혹과 함께 땅 주인의 항의가 이어지자 A씨는 해당 지역에는 고속철도역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역이 생기면 산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역사가 들어서면 내가 땅을 니한테 그대로 아주 산값에 줄게. 그리고 니는 나한테 내가 들어간 수수료잖아. 그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고 했으니까 그 들어간 수수료하고 은행이자 그러면 내주고 돈을 가져가. 또 철도가 지나가는 땅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며 자신처럼 집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철도 지나가는 데가 땅이 좋은 건 아니야. 철도 물론 역사 바로 옆에 붙으면 땅이 좋아지겠지. 근데 나처럼 집 살라고 사는 데는 철도 거기 있는 줄 알았으면 시끄러워서 뭘 거다 집 짓고 사냐고 땅 투기할 것도 아닌데. 여기 생기면 아예 집을 짓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물가를 집 짓는 걸 포기하려고 하냐면 철도 역사가 결정이 될 게 같지는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고스란히 내가 한 말대로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할게. 그건 다소 해봤기 싫어. 하지만 이미 공사를 시작한 상태였고 2018년 8월 2층짜리 단독주택이 완공됩니다. 이후 도시 발전을 위해 역사 외곽 이전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주민 설문조사 결과 양구역은 국토교통부 초안대로 A씨가 산 땅 인근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A씨는 당시 땅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이미 집을 짓기 시작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이 아니라며 투기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직 군수 시절 동생을 내세워 땅을 산 A씨. 매입 부지는 역세권이 됐고 역이 생기면 집도 안 짓고 땅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지킨 것은 없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북 고령군의회 소속 군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고령군의회 소속 A 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경북개발공사와 고령군이 비공개로 추진하던 개발사업 정보를 입수해 지난 2019년 고령 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로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헐값에 산 농지를 쪼개 팔아서 수백억 원 차익을 거둔 영농법인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5만여 개 법인 가운데 투기 혐의가 있는 82개 업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농법인 상당수가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땅을 사들인 뒤 1년도 되지 않아 지분을 쪼개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집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서 이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앞서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의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에 매각하는 등 모두 550억여 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엄호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외눈 표현이 장애인 비하란 지적을 받자 시각장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면서 장애인 비하는 더더욱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서 진실에는 눈 감고 기득권과 유착돼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문맥을 오독해 뜻을 왜곡했다며 장애인 비하로 폄하해 억지스럽게 만든 것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상민 의원은 SNS에 반박글을 올리고 비하나 차별, 혐오의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렸다면서 잘못을 지적받았는데도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옹고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SNS를 통해서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고 차별이 아닌 것은 아니라며 외누는 양눈보다 가치가 덜한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장애 비하 발언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10여 명의 명단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는데요.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소집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국민청구를 통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명단과 심사 자료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오는 29일 총장 추천위 회의를 앞두고 추천위원들이 사실상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추천위원들은 심사 자료를 살펴본 뒤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법무부가 추천위원회에 전달한 사람 중 1명이 차기 검찰수장으로 최종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천거기간에 추천된 인사 모두를 심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10여 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과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오인선 수원고검장에 이어 한동훈 검사장과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이 추천위가 선정하는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지입니다. 변수는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로 대검찰청은 위원 선정과 날짜 조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선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박범계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차기 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을 언급해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아주 유념하겠습니다. 이번 주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의 최종 윤곽이 모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새 총장의 임기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합니다. 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정집 현관문에 누군가 강력 접착제를 발라놔서 엄마 아들이 집안에 갇혀 있다 겨우 빠져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는 Y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구월동 다세대 주택에서 고3 아들과 단둘이 사는 이민지 씨. 지난 20일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건전지를 갈아보기도 하고 힘껏 밀어도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렀는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러서 오셨는데 똑똑똑 하시더니 이거 문이 고장난 게 아니라 밖에 누가 다 본드로 발라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그랬더니 손잡이까지 다 발라놨어요. 이거 어떡하죠? 뭐 아저씨도 막 놀라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밤사이 현관문 틈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 놓았던 겁니다. 문 손잡이에도 덕지덕지 접착제가 엉켜 있고 초인종 카메라까지 접착제로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현관문에는 채 떨어지지 않은 접착제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건물과 골목을 비추는 CCTV도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더 심한 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커진 이 씨는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걸 붙여놓고 여기 안에다 불 질러버리면 저희는 그냥 안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사람 일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창문 방범창 뜯고 나가기는 했는데 그 나가는 순간에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다른 집에도 해코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불안합니다. 집을 봉해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20살 먹은 아가씨나 뭐 아들들, 딸들 걱정이 되죠. 그런 거는 다 자식 키우는 부모니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탐방 수사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본드 붙인 그 부분만 가지고는 손괴 혐의는 적용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좀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한 이 씨 집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근처 골목에는 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어젯밤 주택가에서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지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는 등 사고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도 났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앞유리가 깨진 채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차에 갇힌 운전자를 구하려는 주민들.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6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시 신대동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통소리가 났는데 고양이가 먼저 반응을 해갖고요. 밖을 내다봤더니 불이 이미 크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초기 관할 소방서 전체 장비와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경남 함양군 덕운봉 인근 1000제곱미터가 탔고 대구 금호동과 관문동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결정한 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에서는 어선 260여 척이 참가해서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히는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통영 한산도 앞바다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내려다보는 바다 한가운데 어선 200여 척이 모였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선들은 일제히 백고동을 울려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바다의 주인은 물고기와 이를 터전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바다는 핵쓰레기통이 아니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125만 톤이라는 원전수를 방류한다 하는 것은 세계를 비웃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지에서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도 이 문제에 수수방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근 사량도와 욕지도 해상에서 함께 열린 이번 시위에는 통영시 내 19개 행정, 어업, 환경단체가 참가해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일본의 방류 결정 후 이를 규탄하는 어민들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오늘 흐린 하늘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 중북부 지방에 비가 오긴 하겠지만 양이 워낙 적겠고요. 낮 동안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도 이맘때 수준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지금 12.5도를 보이는 서울 기온, 한낮에 19도로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린 모습입니다.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밤부터는 북쪽에서 유입되는 다른 비구름 영향으로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최고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고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서울 19도,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 2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 포근한 날씨 속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모레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금요일은 전국에, 토요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대기질이 양호합니다. 다만 내일 비구름의 뒤를 따라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미세먼지 예보도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부동산 정책 방향 재검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과 함께 보유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새 환자가 이틀째 500명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에서 감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30살 이상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해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형편에 맞게 접종 계획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백신의 정치화를 경계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계열사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 회사에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55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443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63명보다 20명 적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 후반, 많으면 5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 경북에 있는 12개 군 지역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와 풍선 효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인구 4만 2천여 명의 경북 청도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적용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 등 시설별 인원 제한도 풀리고 종교시설 수용 인원도 30%에서 50%로 완화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피해가 시작된 지역인 만큼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입니다. 청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게 풀리고 나서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꽃구경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어서 저희한테는 참 좋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 상황을 고려했다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각종 모임이 많을 것을 생각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청도가 대구와 부산 등 대도시와 가까운 데다 확진자가 늘어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간 경북 경산과는 행정 경계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을 통제하면 다른 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이유는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적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 유동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험 부담은 좀 더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 곳은 인구 10만 명 이하인 경북 지역 12개 군입니다. 청도와 성주 등 7개 군은 인원 제한이 완전히 풀렸고 영덕과 예천 등 5개 군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일주일 동안 시범 시행하면서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도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이송체계를 보강하고 관광지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함께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감염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부터 30살 이상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12만여 명이 접종 대상인데요. 30살 이하 장병들도 조만간 백신 접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30세 이상 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데 대상 장병은 1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휘통제실과 전방초소, 항공기와 함정 부대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접종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백신 수급 여건을 고려해서 백신 종류부터 시작해서 기간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경남 사천 공군 비행단 지휘관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축구 경기에 참여해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에 참여한 간부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해 지휘관이 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부대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또 휴가 후 격리되는 장병들의 부실 급식 논란이 일자 국방부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식자재 공급과 배식 체계, 부식비 추가 집행 등을 중점 점검해 급식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장병 격리 기간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 출퇴근 간부나 함정 근무자 등은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이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질병관리청은 선수와 지도자들은 백신별 접종 주기와 경기력 유지 차원 등을 고려해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타 지원 인력의 경우 현행 백신 접종 지침에 따라 30살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를, 30살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70살에서 74살 어르신 대상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달부터 65살 이상, 74살 미만 어르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 접종의 대상이 되며 다음 달 하순에 70살 이상 어르신이 먼저 예약하고 순서대로 65살 이상 등의 예약 순서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들의 동의율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해서 돌봄 종사자들은 63%로 나타났고요. 보건의료인과 사회 필수 인력은 그보다 조금 더 낮은 50%대로 나타났습니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는 훨씬 못 미쳐서 27%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잠정적인 집계고 예약률까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1분기를 보면 100%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만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줄면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을 쌓아놓고 속도를 높이더라도 집단 면역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연일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맞으면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여름 일반 국민의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활용하여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에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 조치의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이 올 여름이라고 언급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시행 방안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전체적인 접종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저희도 그 접종자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종률이 조금 높아져야지 좀 적용이 가능한데요. 사전에 만들어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접종률은 4%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접종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수용성까지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가 조만간 시중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15분 만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이 결과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개월 조건부 허가를 낸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생산이 한창입니다. 다음 주부터 온라인과 약국 등에서 판매 예정인데 가격은 하나에 10,000원 초반대로 예상됩니다. 면봉을 코 속에 넣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한 뒤
특수 용액에 섞어서 검사기에 올리면 15분 만에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줄이 2줄이면 양성, 1줄이면 음성입니다. 기강이기 때문에 이거 넣어주실 때 그냥 저희가 어느 정도 넣었다 싶을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코 안을 이렇게 쑥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한번 묻혀주시면 됩니다. 보통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해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하루 이상 걸리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보다 자가검사 키트가 빠르고 간편한 건 장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에 반응하는 방식이라 바이러스 양이 적은 무증상자나 초기 환자는 걸러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시켜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PCR 검사는 바이러스 양에 상관없이 정확도가 99%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의 사용을 허가하면서도 PCR 검사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자가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확인검사를 받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버릴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양성 결과가 나온 키트는 선별진료소 등 검사기관에 가져가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판독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닐에 밀봉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윤여정 배우는 오스카 여우조연상의 주인공이 된 것으로도 주목을 받았지만 재치 있는 발언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수상 소감을 밝힐 때마다 해외 인터뷰에서 그야말로 많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자 윤여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ow, you are nominated. So she was crying. I didn't cry. 자가격리 중이라 혼술로 자축하겠다며 여유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Ina and me will celebrate together. But problem is Ina cannot drink any alcohol. So I need to drink by myself.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을 땐 이번 상은 고상한 척하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인들로부터 받은 상이라 의미가 크다며 좌중을 폭소하게 했습니다. 외신들도 올 시즌 최고의 수상 소감, 윤여정이 MVP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메릴 스트립이라는 질문을 받자 비교는 감사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배우 윤여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배우들끼리 비교는 있을 수 없다는 통쾌한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연달아 트로피 숫자를 늘려갈 땐 뒤에서 수고한 스태프들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식구처럼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진짜 뒤에서 수고한 사람은 이나와 홍영울입니다. 진짜 우리는 얼굴에 나가기라도 했지. 스티븐 우리는 그치? 네, 맞아요. 유머와 직설, 권위를 벗어던진 화법 때문인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윤여정에 스며든다는 뜻인 유며들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세 논의와 관련해서는 일단 덮자는 쪽과 계속해야 한다는 쪽이 여전히 뒤엉킨 분위기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등록을 독려했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와 취득세 감면,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으로 유인책을 썼습니다.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여러 매물을 틀어주면서 결국 집값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준 혜택을 다주택자들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로 거론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부동산 특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거 참패 이후 고개를 들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일단 봉합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당분간 세금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는 여전히 세제 관련 논의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도 여전합니다. 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안에서는 세제 완화 주장과 반대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더니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분위기입니다. 집권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안정세를 보이다 선거 이후 분위기가 달라진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우려가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노선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당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완화 기조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후보는 어젯밤 첫 수도권 방송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우원식 후보는 보유세 완화는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고 반대하며 대신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후보 역시 이 정도 종부세도 거두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완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의 경우엔 탄력적 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종부세 기준은 그대로 두되 공제 구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직무대행은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해서 현행 종부세 기준이 만들어진 지 12년이 지났고 그동안 주택 가격이 20%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전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재건축 규제 완화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재건축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단기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압구정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달 전 64억 원에 실거래된 전용 196제곱미터의 최근 호가는 6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을 타고 가격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반영됐습니다. 여기 이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 이제 정부에서 워낙 규제를 세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완화, 뭐 구체적으로는 당연히 뭐 여기 재건축 쪽은 층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완화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서울시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난 21일 압구정과 여의도, 성수, 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뒤 호가 상승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의 최근 가격은 앞선 실거래가보다 1억에서 최대 6억 원까지 오른 곳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해 사실상 갭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기대감은 결국 단기 가격 상승을 불러오지만 공급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면서 반짝 과열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규제 완화는 그 당해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공급 물량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시그널이 가게 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도 좀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 문제는 주요 급등 지역 호재가 인근 지역 과열을 부추기는 풍선 효과를 낳을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YTN은 어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를 탐사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관계 단절에 익숙해진 아이들의 이른바 퇴행적 적응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웅래 기자입니다. 지난 1년, 감염병의 공포 속에 학교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들은 무기력해졌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뭐 때 떼서 밥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마스크 속에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 작은 마스크 안에 그 사람이 다 숨을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을 통해서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얼굴 맞댈 기회를 잃은 아이들은 점점 관계 단절과 고립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교실 수업보다 원격 수업을 더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면 접촉 자체를 꺼리는 이른바 퇴행적 적응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부딪힘이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도 되는 상황에 대한 적응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퇴행적 적응은 정서적 삶의 가상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굳이 사람을 만나 직접 부딪힐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희로애락을 느끼면 그만입니다. 이 가상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은 책임을 동반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 감정을 소비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중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은 학습 결손보다 퇴행적 적응의 심각성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Are really worried about the long-term impact on socio-emotional skills of the students. As life develop more difficult to learn how to socialize, to express, to participate, to express differences in a constructive way. Kids don't see their teachers. They don't see their other fellow students. They're retreating into their household. So this is a problem. So it's not just as simple as a technical problem of making up for lost learning time. It's more complicated and schools are going to have to pay attention to it.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강력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소속 집단, 소속 관계. 이게 내 정체성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YTN은 오늘 밤 11시 탐사보고서 기록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때 가상화폐 보유 신고는 현재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자 금융당국은 직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 항목입니다. 부동산과 은행 예금 등이 적혀 있지만 가상화폐 보유를 공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 정부가 가상화폐를 재산 공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금융당국은 직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는 안 되며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조만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습니다. 금감원은 직무 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국자들의 코인 보유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신고하고 특히 금융, 정보통신, 가세당국의 당직자들의 코인 투자는 제한되어야 됩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후 청년층의 반발 등으로 수세에 몰린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화폐 보유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등은 재난 시 정부 방역 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핵심은 재난 때문에 자영업자, 직장인 소득이 줄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금소법 개정안은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이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대출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하도록 한 이 두 법 개정안은 은행빚 탕감법으로 불립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일찌감치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학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탕감을 받은 분들에게는 이로운 부분이 있지만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저해해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금융 질서가 약화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금융당국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은행의 대출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은행의 건전성 저해,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은 지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해외에서도 대출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된 쌍용차가 몸집을 대폭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지만 직원들에게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쌍용차 노동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팻말을 잡고 서 있습니다. 국회와 산업은행, 법원에서 벌이는 릴레이 1인 시입니다.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고통분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만이 대안이라며 노동자들에게만 뼈를 깎는 노력을 요구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가 임원 30% 감축을 검토하며 노조에도 인원 감축과 인건비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직원들에게 임금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50% 지급은 유예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에 이달 8일부터 2주 넘게 공장이 멈췄고 부품 협력업체는 또 납품을 거부하고 있어 자구책을 위한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평택시와 노사가 모여 쌍용차 살리기 운동에 나서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뾰족한 방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고정비용 줄이려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노조에서는 배수진을 쳤죠. 감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쇼링 같은 쪽으로 가갖고 결과적으로 고정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줘야 돼요. 오는 6월 초까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쌍용차의 재무 상황을 평가해 회사의 존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생 절차를 이어가는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인원 감축을 두고 사측과 노조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인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서 정부 차원의 기념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정부 차원의 공식 기념행사를 열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 코로나19로 대규모 대면 행사 개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이 주최하는 관련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할 예정입니다. YTN이 지난주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사업이 국내 개발로 최종 결론났습니다. 이 상륙 공격 헬기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도입하고 기동성을 높여서 생존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내 개발이냐 해외 도입이냐를 놓고 논란이 됐던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사업.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국내 개발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YTN에서 단독 입수한 영상을 보면 상륙 공격 헬기는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과 로켓포, 터렛건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입체 고속 상륙 작전을 구현하는 항공화력 지원 능력이 보강되고 서북 도서에서의 적 기습, 강점 대비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군 작전 요구 성능의 충족성과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과의 호환성 등 운영 유지의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총 사업비 1조 6천억 원을 들여 상륙 공격 헬기 24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국내 개발 상륙 공격 헬기의 강점은 LAH, 소형 공격 헬기처럼 무인기와 합동 작전으로 유인 헬기 단독으로 작전을 펼칠 때보다 생존율과 작전 효과를 약 50% 높일 수 있다는 점. 조종사들이 쫙 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뭐가 제일 두렵겠습니까? 산 너머에 적이 있는 정도가 두렵죠. 근데 자기가 조종해서 UAV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확인하고 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생존성을 높일 수 있겠죠. 반면 홀쭉한 디자인으로 피탄 면적을 줄인 해외 공격 전용 헬기와 달리 옆으로 널쩍한 조종석 구조는 약점으로 꼽힙니다. 카이는 기관총에 12.7mm 탄을 막을 수 있게 조종석에 방탄판과 좌석을 적용해 생존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되는 상륙 공격 헬기는 해병대의 기동성 강화 요구에 따라 오는 2030년 초까지 동력 전달 계통 국산화를 통해 수직 상승 속도를 더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성비위 문제로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 문자까지 보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경찰청 한 경찰서에서 일하던 간부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건 지난 19일.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탓입니다. 부하 여직원 얼굴에 입을 맞추고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발령이 나거든요. 가해자에 대해서 영상 인사 발령이고 불실 지원한 상태고 지금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아 어떤 사안으로 신고가 접수됐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에 대해 해명을 들으려고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해당 간부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빚은 경남경찰청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4일에는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찰이 고속도로 터널에서 사고를 냈고 21일에는 경남 사천에서 음주운전하던 경찰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성비위 의혹의 음주운전까지 잇따른 일탈에 경찰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도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남해안과 제주도의 경우 오후부터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지방은 밤 사이에 내리면서 낮 동안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비의 양도 많지는 않겠습니다. 남해안에는 오늘 밤까지, 중서부와 전북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5mm 정도고요.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기도 어렵겠는데요. 여전히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 대전은 23도, 광주와 대구는 22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YTN 24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